저는 한때 조국을 대표해 해외에 나가던 외교관이었습니다. 평생을 충성과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살았습니다. 나라가 정해준 길, 조직이 정해준 말, 그리고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 속에서요. 그런데 57살이 되던 겨울밤, 강 건너 환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한 외교관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던 그 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동무, 저거 보이요? 서진호가 창밖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한도윤은 시선을 들지 않았습니다. 보지 마시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으로 돌아갔고 창밖의 도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빛을 뿜고 있었습니다. 부다페스트의 11월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였습니다. 도윤이 처음 이 도시의 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날카로운 바람도 낯선 언어도 아니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현지인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줄을 서다 뒤에 선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냥 피식 웃어버리는 얼굴. 세관원에게 짐이 늦게 나왔다며 어깨를 으쓱하고 투덜거리는 얼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무방비한 얼굴들. 도윤은 그것을 보는 순간 등 뒤로 서늘한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인지 부러움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름 붙여본 적 없는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시선을 거두고 앞사람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외교관의 눈은 항상 정면을 향해야 했습니다. 흔들리는 눈은 흔들리는 마음의 증거이고 흔들리는 마음은 곧 위험이었습니다. 그는 평양 중심 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외무성 간부였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째, 성분이 좋은 집안의 자식은 더욱 똑바로 살아야 한다. 둘째, 생각이 많은 놈은 오래 못 간다. 도윤은 두 가지 모두를 충실히 따랐습니다. 외국어 대학에서는 수석을 놓치지 않았고 졸업 후 배정받은 동유럽 공간에서는 단 한 번의 보고도 늦게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그는 기계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칭찬이었습니다. 공간 숙소는 도심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낡은 집합주거 건물이었습니다. 북측 외교관들에게 배정된 구역은 출입이 제한되었고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바깥을 보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보다가 무언가를 느끼고 느끼다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말을 꺼내고 말을 꺼내다가 끝나는 수순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된 것은 부임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이 오지 않아 창가에 섰습니다. 커튼 틈 사이로 바깥 거리가 실처럼 보였습니다. 늦은 밤인데도 젊은 남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무언가를 말했고 여자가 고개를 뒤로 젖히며 웃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감시받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웃고 싶어서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장면을 보며 묘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슴과 배 사이 어딘가에서 올라오는 둔하고 낯선 감각이었습니다. 배가 고픈 것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비어 있는 느낌.
하지만 무엇이 비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커튼을 단단히 닫고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생각하지 마라. 생각은 사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공간 생활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외출은 반드시 둘 이상이 함께, 현지인과의 대화는 업무 범위 내에서만, 숙소 귀환 시간은 저녁 10시 이전,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감시합니다. 감시한다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상호 보자라고 불렀습니다. 함께 다니고, 함께 먹고, 함께 보고합니다. 그것이 해외 공간 생활의 기본이었습니다. 서진호는 도윤보다 3살이 많았습니다. 광산 노동자 집안 출신으로 도윤과는 계급적 배경이 달랐지만 외국어 실력 하나로 외교관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말을 할 때는 꼭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도윤은 그 점을 신뢰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창밖 이야기를 나눈 것은 부임 2달째 되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공식 만찬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진호가 창문 밖에 가로등 불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그 시선을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리의 불빛은 날마다 조금씩 더 밝아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도윤의 눈이 날마다 조금씩 더 많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칠 때 그는 사람들이 물건값을 놓고 흥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청이 높아졌다가 낮아지고 웃음이 터졌다가 다시 실랑이가 붙는 소리. 그 어떤 공포도 없는 소리. 구경 상점 앞에서 줄을 서며 눈을 내리깔고 호명을 기다리던 평양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도윤은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대사관 공식 행사장에서 현지 관리들과 악수를 나눌 때였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도윤에게 통역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딸이 대학 입시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대학이든 딸이 가고 싶은 곳으로 보낼 겁니다. 남자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통역하면서 입안이 이상하게 건조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대학이든 가고 싶은 곳. 그 두 단어의 조합이 도윤의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타자 소리를 냈습니다. 보고서는 제때 올라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도윤은 점점 능숙한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현지어 억양도 자연스러워졌고 접대 만찬에서의 건배사도 유창해졌습니다. 본국의 상부는 그를 칭찬하는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공간 내에서 그의 위치는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창문이 문제였습니다. 커튼을 치고 자도 거리의 불빛이 천장에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눈꺼풀 안쪽에 낮에 스쳐 지나간 얼굴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책을 읽다 웃음을 터뜨린 학생. 빵가게 앞에서 무엇을 살지 오래 고민하다 결국 2가지를 다 집어든 노인. 지하철역 계단에서 마주오는 행인에게 길을 비켜주다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끄덕인 직장인.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도윤의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봄눈처럼 소리도 없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허상이다. 저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고통받는다. 체제가 다를 뿐 인간의 삶은 어디서나 고단하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그가 목격한 얼굴들을 지워주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는 얼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도 자신을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처음 보았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그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하지 마라. 생각은 사치다.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목소리가 예전만큼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외교관의 저녁 회식은 언제나 조심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술잔이 오가도 눈은 깨어 있어야 했고 웃음이 나와도 진심을 담아서는 안 됐습니다. 공간 사람들끼리 모이는 자리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면서 모두가 모른 척하는 자리. 술은 그 긴장을 잠시 누겨줬지만 완전히 녹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국에서 새 지침이 내려온 뒤 공간 분위기가 어수선하던 참이었고 몇몇은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도윤과 진호만 남았습니다. 빈 술병이 하나 더 놓였고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유리잔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돌리다가 창문 쪽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도윤 동무 저 사람들 표정 부럽지 않소? 도윤은 즉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반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하는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에는 우산을 쓴 두 사람이 빗속에서 느릿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뛰지도 않았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호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느끼고 같은 이유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대화보다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밤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그날 저녁 공간 사무실에서 외교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라디오가 켜져 있었는데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단어들이 빠르게 쏟아졌습니다. 독일어 단어 중 하나가 귀에 꽂혔습니다. 마어, 벽. 그가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는 사이 진호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거리는 이미 들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울면서 웃으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흐름에 쓸려가듯 움직였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다다른 곳은 장벽이 보이는 거리였습니다.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횃불이 흔들렸고 누군가가 장벽 위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망치 소리가 났습니다. 콘크리트가 부서지는 소리. 군중 속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도윤은 멈췄습니다.
그는 외교관으로서 현장 상황을 분석해야 했습니다. 군중의 규모, 통제 가능성, 서측의 반응. 그것을 머릿속에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선이 한 곳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벽 위에 올라선 한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중년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망치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얼굴 가득 눈물을 흘리며 반대편 동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 남자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저 눈물은 어디서 오는 걸까? 저 사람은 저 벽 때문에 무엇을 잃었을까? 무엇을 잃어야 저렇게 울 수 있는 걸까? 질문들이 연달아 왔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호가 곁에 와서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망치 소리를 들었습니다.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질 때마다 함성이 터졌고 함성이 터질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이상한 밤이었습니다. 부서지는 소리와 눈물이 같은 방향에서 오는 밤이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눈이 젖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공간으로 돌아온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숙소 복도는 이미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홍분한 표정으로 수군거렸고 몇몇은 반대로 굳게 문을 닫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사무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타자기 앞에 앉았습니다. 종이를 넣었습니다. 손가락이 자판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무엇을 써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군중의 규모가 예상을 초과했다는 것, 동서 경계의 물리적 붕괴가 현실화되었다는 것, 주민들의 감정 상태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격앙되어 있다는 것, 사실을 쓰면 됐습니다. 외교관으로서 그것은 기본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벽 위에 그 남자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무소리의 눈물이 자꾸 시야를 흐렸습니다. 환호성과 망치 소리가 귓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타자를 쳤습니다. 현지 상황 특이사항 없음. 15글자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윤은 타자기에서 종이를 꺼내 천천히 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도록 억누르고 있었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 자신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에 보고서를 넣었습니다. 봉인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이 생겼습니다. 처음이 생긴 자리에는 반드시 다음이 생깁니다. 그는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멀리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까보다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달라진 것은 없었을 텐데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소식은 아침 전문으로 왔습니다. 짧고 단호한 문장이었습니다. 수신과 동시에 공간 전체가 굳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들은 서로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통신실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내 그 소리는 번졌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숙소 복도로, 구석진 회의실 구석까지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양복 상의를 여미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는 이미 몇몇이 벽에 기대어 어깨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오열이라는 단어가 딱 맞는 장면이었습니다. 진짜 슬픔인지 보여줘야 하는 슬픔인지 도윤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눈이 마르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거나 목이 조여들거나 그 어떤 전조도 없었습니다. 그는 울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반응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은 건조했고 심장은 평온하게 뛰었습니다. 두려움인지 마비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지 않는 얼굴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식 조문 절차는 사흘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공간 내에 임시 분향소가 마련되었고 외부 인사들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의전 담당으로 분향소 운영을 맡았습니다. 자리를 지켜야 했고 표정을 유지해야 했고 방문객을 안내해야 했습니다. 움직일 일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차라리 다행이었습니다. 세 번째 날 오전 남측 외교관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공식적인 조문이었습니다. 외교 관례에 따른 방문, 비공식 접촉은 허용되지 않았고 담당자가 동행해야 했습니다. 도윤이 그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안내를 맡아 남측 일행을 분향소로 이끌었습니다. 묵내가 오갔습니다. 짧은 참배였습니다. 일행이 돌아 나오는 길, 복도 끝에서 남측 단장이 잠깐 걸음을 늦췄습니다. 이름은 윤태식이라고 했습니다. 양복깃에 작은 배지가 달려 있었고 눈가에는 오래된 피로가 배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도윤과 나란히 선 채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일부러 말을 꺼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는 아주 오래 훈련된 방식으로 타지 생활 길었지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내 발걸음을 다시 옮겼고 일행과 합류해 현관을 나섰습니다. 도윤은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타지 생활 길었지요. 6글자였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물어봐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주 정확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갈비뼈 사이 어딘가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타지, 오래. 그 두 단어가 도윤에게는 사는 것을 뜻했습니다. 고향이 아닌 곳에서 오래 버티는 것. 하지만 그 남자가 그 말을 한 방식은 달랐습니다.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같은 것을 겪어봤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목이 이상하게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분향소 운영 정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씻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비어 있었는가? 질문이 왔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우는 자리에서 울지 못했던 오늘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감시의 눈에 잡힐까봐, 충성심이 의심받을까봐. 그런데 조금 지나자 다른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처음부터 느끼지 못한 건지, 아니면 느끼는 법을 잃어버린 건지, 평양에서는 울어야 할 때 울었습니다. 모두가 울 때 자신도 울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울음들이 모두 어떤 신호에 반응하는 울음이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울기 시작하면 자신도 울었습니다. 음악이 나오면 울었습니다. 분위기가 요구할 때 울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신이 슬퍼서 운 적이 언제였는지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명숙이 아들을 낳던 날 밤 산원복도에서 도윤은 울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어디서 왔는지 지금도 알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의 그 감각,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느낌, 그 이후로는 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다페스트의 밤비는 평양의 그것과 결이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비가 내려도 아무도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비는 그냥 비였습니다. 날씨는 그냥 날씨였습니다. 아무 의미도 붙지 않는 현상이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윤태식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타지 생활 길었지요. 그 남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바깥에 있으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니, 정확히는 오래 바깥에 있으면 자신이 얼마나 비어 있었는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것을 아는 눈이었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등을 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잠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이 이제 더 이상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천천히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진호의 아버지가 체포됐다는 소식은 공식 경로로 오지 않았습니다. 평양에 남아있는 공간원 가족 연락망을 통해 말이 말을 타고 흘러들어 온 소식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시장에서 우연히 들었고 그 말이 암호처럼 변형되어 이곳까지 도달했습니다. 노인이 쉬게 됐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의 의미를 첫 음절에서 알아챘습니다. 체포, 수용, 혹은 그 이상,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가져온 동료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공간 안에서는 그런 소식이 왔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즉시 보고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보고하면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면 그 자리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진호의 아버지는 광산에서 평생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진호가 외국어 시험을 통과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했다는 가끔 전해지는 편지에서 읽은 적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어떤 이유로 잡혀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흘 뒤 진호에게 본국 소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소환 명령은 언제나 갑작스러웠습니다. 정확히는 미리 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 자체가 의도였습니다. 진호는 짐을 싸는데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간 생활이 길면 짐이 늘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였습니다. 오래 살수록 가진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언가를 가지면 그것이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익히게 됩니다. 도윤은 출발 전날 밤 진호를 찾아갔습니다. 방문을 두드렸지만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문을 열었을 때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 가느냐고 물을 수 없었습니다. 괜찮겠느냐고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질문들은 모두 이미 알고 있는 대답을 향한 것이었고 그 대답은 말로 꺼내는 순간 두 사람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들이었습니다. 도윤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였습니다. 진호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치고는 조금 길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진호는 공간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소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편지도 전문도 안부 전갈도 공간 내에서도 그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 이곳의 방식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사무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타자기 앞이었습니다. 접촉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조문 기간 중 남측 외교관 윤태식과의 짧은 접촉 내용을 정리해 올려야 했습니다. 규정상 모든 타국 외교관과의 접촉은 보고 대상이었습니다. 내용이 아무리 짧아도 의미가 없어도 종이를 넣었습니다. 날짜를 쳤습니다. 장소, 상대방 인적사항, 접촉 경위, 손이 멈췄습니다. 타지 생활 길었지요. 그 문장을 써야 했습니다. 상대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문장을 쳤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쳤습니다. 다시 지웠습니다. 종이에 구멍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새 종이를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치지 않았습니다. 빈 종이를 그냥 바라봤습니다. 흰 종이 위에 진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악수하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장벽 위에서 울던 이름 모를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공항에서 마주쳤던 얼굴들이, 시장에서 들었던 소리들이, 비 맞으며 걷던 두 사람이 모두 한꺼번에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들고 일어섰습니다. 소각실은 건물 지하에 있었습니다. 외교 문서를 처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 시간에 혼자 내려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복도를 지나 철문을 열었습니다. 소각로의 문을 당겼습니다. 안쪽에 잔열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손에 든 빈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쓰지 않은 종이였습니다. 접촉 내용도 날짜도 이름도 없는 종이. 하지만 그는 그것을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불꽃이 일었습니다. 종이는 빠르게 탔습니다. 모서리부터 검게 변하다가 가운데가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재가 됐습니다.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소각로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그가 태운 것은 빈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고서였습니다. 쓰지 않기로 한 보고서, 감추기로 한 사실, 처음으로 국가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에 놓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손이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심장 박동은 빨라졌지만 고요한 느낌이 동시에 왔습니다. 그것이 어떤 감각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되돌아올 수 없는 방향으로 발을 내디딜 때 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지하실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그는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재민이 떠올랐습니다. 평양의 아파트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생각하지 마라. 생각은 사치다. 이번에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타자기 앞에 앉았습니다. 종이를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쳤습니다. 현지 상황 특이사항 없음. 두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첫 번째보다 손이 덜 떨렸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본국 전무는 이른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수신 확인 도장을 찍는 담당자의 손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전달하는 표정도 무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봉투를 받는 순간 손끝에서 무언가 차가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기 귀국 명령이었습니다. 해외 공간 근무자에게 정기 귀국은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정 기간마다 본국으로 돌아가 업무 보고를 하고 사상 교육을 받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윤은 그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호가 소환된 지 2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여전히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전에는 현지 외무부 담당자와 회의가 있었고 오후에는 서류 정리가 있었습니다. 저녁은 혼자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봉투가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귀국, 평양, 아내, 아들, 그리고 심사. 심사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귀국한 외교관은 반드시 면담을 거쳤습니다. 사상 점검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의심 여부를 걸러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경력이 길수록 해외 체류가 길수록 그 면담은 촘촘해졌습니다. 도윤은 이제 2번의 거짓 보고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에 태운 빈 종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기록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경유지가 문제였습니다. 아니, 경유지가 답이었습니다. 본국 직항 노선이 없는 탓에 귀국편은 반드시 제3국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번 경유지는 정세가 불안정한 동남아시아의 한 수도였습니다. 공간 측에서 선택한 노선이 아니었습니다. 본국에서 지정해준 경로였습니다. 도윤은 그 도시 이름을 보는 순간 처음으로 구체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이라면 생각이 거기까지 갔을 때 그는 즉각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서류 위로 번져나왔습니다. 그 도시에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감시가 느슨한 틈이 있었습니다. 경유 시간은 16시간이었습니다. 밤을 포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밤 더 선명하게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가능성으로 왔다가 며칠이 지나자 윤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윤곽이 생기면 세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꿈이 구체화될수록 되돌리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박선영을 처음 만난 것은 공식 교민 간담회 자리였습니다. 현지에 오래 거주한 교민들과 공간 측이 분기마다 한 번씩 갖는 형식적인 자리였습니다.
박선영은 그 도시에서 15년 가까이 살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어떤 경로로 그곳에 정착했는지는 공식 기록에 없었습니다. 교역 관련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도윤이 그를 주목한 것은 간담회 중반이었습니다. 공관 직원이 본국 소식을 전하며 다소 격앙된 어조로 체제의 우월성을 언급했을 때 다른 교민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시선을 테이블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박선영은 가만히 손 위에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동의하지도 반박하지도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래 살아남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주차장에서 짧게 마주쳤습니다. 박선영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날씨 이야기였습니다. 이 도시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기 직전 그는 명함을 한 장 내밀었습니다. 명함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필요한 게 생기면 연락하세요. 이 도시 생각보다 좁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도윤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양복 안주머니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는 순간 생각이 행동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그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2번의 전화가 오갔습니다. 내용은 짧고 우회적이었습니다. 직접적인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오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박선영이 말한 경유지의 이름은 도윤이 이미 알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움직이면 돌아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도윤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감정을 크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민이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명숙은 웃으면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작은 발이 마루를 디디고 휘청거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던 그 장면. 재민은 지금 22살이었습니다. 청년이 되어 있을 아들의 얼굴을 도윤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이 너무 오래 전이었습니다.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목소리인지, 어떤 걸음걸이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도 알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감고 있는 사이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조용히 부서졌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부서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결정은 이미 나 있었습니다. 생각하기 이전에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데 열흘이 걸렸을 뿐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도윤은 짐을 쌌습니다. 귀국을 위한 짐이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짐이었습니다. 같은 짐이었지만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는 최소한으로 챙겼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서랍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명숙과 재민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재민이 10살쯤 됐을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카메라를 향해 이를 드러내고 웃고 있었고 명숙은 그 옆에서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사진을 가방 안가장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것은 이른 저녁이었습니다. 경유지 공항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사람이 많았습니다. 각국의 언어가 뒤섞여 들렸고 안내 방송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수행원 리철수와 나란히 입국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인 귀국 경유였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다음 날 새벽 연결편 탑승권을 받았습니다. 경유 시간은 16시간. 공항 내 지정 구역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호텔은 없었습니다. 공항 내 간이 숙박시설이었습니다. 리철수가 2장의 탑승권을 확인하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도윤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주변을 훑었습니다. 출구, 화장실, 감시 카메라, 매점, 사람들의 흐름, 수십 년간 외교관으로 살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현장을 읽는 눈, 그것이 이번에는 탈출 경로를 읽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공항 내 식당에서 리철수와 마주 앉아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본래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리철수는 음식을 먹으며 휴대용 라디오를 만지작거렸고 도윤은 창밖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비행기들이 이륙했습니다. 활주로의 불빛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비행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쪽일 수도 있었고 동쪽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 방향이나 갈 수 있는 비행기들이었습니다. 도윤은 밥을 다 먹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먹은 척 했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리철수는 간이 의자에 앉아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버티다 결국 잠든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2번 확인했습니다. 호흡이 느려진 것을 눈으로 보고 어깨에 긴장이 풀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가방은 손에 들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일어나면 움직임이 커집니다. 그는 코트만 집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차가운 공항 타일이 발바닥을 찔렀습니다. 새벽의 공항은 낮보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냉방이 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타일 이음새가 발바닥에 느껴졌습니다. 그 감각이 이상하게 선명했습니다. 신발을 신었다면 느끼지 못했을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항의 형광등은 낮보다 하얗게 느껴졌습니다. 청소 직원이 멀리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매점은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드문드문 앉아 잠든 여행객들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사이를 지나쳤습니다. 화장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남자 화장실 안쪽은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세면대 앞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3번째 칸 앞에 섰습니다. 2번 노크했습니다. 정확히 2번이었습니다. 박선영이 말한 것과 같은 간격이었습니다. 짧게 짧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2초, 3초 심장이 귓속에서 들렸습니다. 도윤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바닥에서 타일에 냉기가 올라왔고 그 감각 하나가 오히려 정신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바닥.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쪽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 알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이었습니다. 눈이 조용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도윤을 보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윤은 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다음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화장실 벽 한쪽에 작은 철문이 있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청소 구역으로 이어지는 통로였습니다. 그 통로는 공항 외곽 구역으로 연결됐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없는 구간이었습니다. 박선영이 말했던 대로였습니다. 이 도시 생각보다 좁습니다. 그리고 구멍은 아는 사람만 압니다. 도윤은 그 남자를 따라 걸었습니다. 형광등이 없는 복도였습니다. 손으로 벽을 짚으며 이동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바닥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콘크리트였습니다. 출구가 보였습니다. 문 너머로 공항 외부의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새벽 공기였습니다. 열대 지방의 새벽이었는데도 바람은 서늘했습니다. 도윤은 그 바람을 얼굴로 받았습니다.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두 발이 문 너머에 닿았습니다. 아스팔트였습니다. 맨발 아래로 거친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낮에 달궈진 열기가 새벽이 되어 식었지만 발바닥에는 여전히 미미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항 건물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활주로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도윤은 걸었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은 채로 새벽 아스팔트 위를 걸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몰랐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얼굴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 바람인지 눈물인지 처음에는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볼을 짚었습니다.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걸었습니다. 맨발로 새벽 바람을 맞으며 어딘가를 향해 명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재민의 이름이 입술 안쪽에서 맴돌았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안에서는 그 이름들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라졌습니다. 공항 감시 카메라의 각도 밖으로, 수행원 리철수의 시야 밖으로, 본국의 보고 체계 밖으로, 한도윤이라는 이름이 가진 모든 기록의 바깥으로. 서울에 도착한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경유지에서 연결된 사람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떤 경로로 움직이는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차 안이나 대기 장소에서 그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낯선 도시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거리들이, 알 수 없는 언어로 쓰인 간판들이 그의 시야를 통과했습니다. 중간에 한번 작은 항구 도시의 허름한 숙소에서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들었다가 깨고 또 들었다가 깼습니다. 꿈에서는 언제나 평양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복도가 나왔고 명숙의 목소리가 들렸고 어린 재민이 마루를 뛰어다녔습니다.
꿈속에서 도윤은 언제나 그 장면을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손을 뻗으려 하면 잠이 깼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은 밝았습니다. 형광등이 아니었습니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었습니다. 큰 유리창이 천장 가까이까지 올라가 있었고, 이른 오전에 햇살이 대리석 바닥에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빛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잠깐 눈을 찡그렸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 줄을 섰습니다. 옆에서 안내하던 담당자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생년월일, 새로운 사람. 그는 그 서류를 쥔 손에 잠깐 힘을 줬습니다.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관은 서류를 확인하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심사대 너머의 남자 얼굴을 봤습니다.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마 30대 초반쯤이었습니다.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고 도윤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입국하십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심사관은 이미 다음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수백 번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무 무게도 없는 문장이었을 것입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한 박자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 단어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어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걸어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잠깐 붙어 있었습니다. 뒤에서 다음 사람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발을 떼어 걸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서울의 첫 번째 밤은 조용했습니다. 안가라고 부르는 임시 거처였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불을 끄지 않고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이 보였습니다. 한강이었습니다. 강 위에 다리가 있었고 다리 위에 불빛이 있었습니다. 강물에 그 불빛이 반사되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대동강을 떠올렸습니다. 다른 강이었습니다. 같은 한반도에 흐르는 강인데 전혀 다른 강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쪽 강은 시끄러웠습니다. 밤인데도 차가 다녔고 강변에 불빛이 넘쳤고 건너편 건물들에서는 각기 다른 색의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불빛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불빛들을 세어보려다가 포기했습니다. 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평양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었고 창에서 새어나오는 빛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여기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빛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튿날부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보기관 담당자들이 왔습니다. 정중했습니다. 차를 내왔고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촘촘했습니다. 공간에서의 생활, 접촉한 인물들, 본국의 조직, 구조, 알고 있는 정보들. 도윤은 답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호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진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것이었습니다. 조사는 며칠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지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야 다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다음은 있을 것이었습니다.
조사 마지막 날 담당자가 서류 한 묶음을 내밀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적힌 서류들이었습니다. 주민등록, 의료기록, 거주지 확인서. 도윤은 그것들을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종이 위에 낯선 이름이 반복해서 찍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앞으로 자신이 불릴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서명했습니다. 펜을 내려놓으며 잠깐 손을 바라봤습니다. 서명 한 번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아니, 서명 전부터 이미 바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거짓 보고서를 쓰던 날부터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더 일찍 입국장에서 낯선 얼굴들을 처음 보던 날부터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공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는 있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도가 있어도 길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판의 글자는 읽혔지만 의미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너무 빠르게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처음 들어간 날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진열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음료수가 있었습니다. 종류가 수십 가지였습니다. 같은 음료수인데 크기가 달랐습니다. 도윤은 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집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것이든 집어도 됐습니다. 그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결국 아무거나 하나를 집었습니다. 계산대에서 돈을 냈습니다. 점원이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음료수를 마시며 걸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좋은 단맛이었습니다. 그런데 걸으면서 이상하게 눈이 따가웠습니다. 음료수 하나를 스스로 골랐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을 건드릴 줄 몰랐습니다. 숙소에 리모컨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이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처음 며칠 동안 만지지 않았습니다. 틀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틀기가 이상했습니다. 텔레비전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라고 오래 생각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별 생각 없이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채널을 바꿨습니다. 아무 채널이나 눌렀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음악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그는 멈췄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에 들린 그 작은 물건이 갑자기 크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으면 바꾸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유럽 도시에서 상상했던 것처럼 광장에서 함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료수 하나를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리모컨으로 채널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일어나 물을 마시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하지만 온전히 자신의 것인 선택이었습니다. 도윤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창밖에 강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오래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을 처음 걸은 것은 서울에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담당자가 이제 혼자 다녀도 된다고 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됐고 정착 지원이 시작됐으며 새로운 신분이 완성됐습니다. 도윤은 그날 오후 산책화를 신고 나왔습니다. 방향은 강 쪽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매일 바라보던 곳이었습니다. 강변에 내려서는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세차지 않았습니다. 강에서 올라오는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얼굴을 스쳤을 때 도윤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강 냄새가 났습니다. 물 냄새와 풀 냄새와 도시의 냄새가 섞인 한강의 냄새였습니다. 처음 맡는 냄새였는데 어딘가 오래전에 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손을 잡고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윤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것이 편안했습니다. 동시에 묘하게 허전했습니다. 걷다가 멈추게 된 것은 강 가운데를 바라보다가였습니다. 강폭이 넓었습니다. 건너편 둔치가 보이긴 했지만 멀었습니다. 그 너머에 도시가 있었습니다.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 북쪽 어딘가에 도윤은 그 방향으로 오래 시선을 뒀습니다. 명숙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아침인지 저녁인지조차 가늠이 안 됐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시간대인데도 그가 사라진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알게 된 순간 명숙의 얼굴이 어떤 표정이었는지 상상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도 상상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 표정을 그려내면 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재미는 지금 몇 살이었습니다. 22살. 군에 가 있거나 공장에 배치됐거나 대학에 다니고 있을 나이였습니다. 사진 속 10살의 얼굴이 어떻게 자랐을지 도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닮았는지 아버지를 닮았는지 어떤 목소리인지 웃을 때 어떤 표정인지 그것들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지금 도윤이 치르는 값이었습니다. 주저앉고 싶은 날이 있었습니다.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나만의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을 하나씩 익히면서 그 모든 과정이 가끔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자유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유는 때로 짐이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말처럼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강변을 걸었습니다. 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흘렀습니다. 매일 어김없이 같은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도윤은 그것이 좋았습니다. 강이 흐르는 것을 보면 자신도 이 방향으로 가면 된다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이 고이지 않는 것처럼 자신도 이 자리에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 어느 날 저녁 바람이 유독 세게 불었습니다. 강물 위로 물결이 크게 일었습니다. 도윤은 외투깃을 세우고 강변 난간에 기댔습니다. 바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그는 속삭였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입만 움직였습니다. 재민아.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오랫동안 소리내어 부르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부르면 무너질 것 같아서
꾹 눌러뒀던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기 있다. 그 문장이 목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강 너머로 가닿을 리 없었습니다. 재민이 들을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말이라도 해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너까지 잘 살겠다. 바람이 그 말을 가져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탈북자 증언 프로그램 담당자가 찾아온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도윤이 경험한 것들, 목격한 것들, 살아온 세월이 기록으로 남겨질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보고 들은 것들,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강변을 걷다가 결심이 왔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걷는 동안 천천히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장벽 위에서 울던 이름 모를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울지 못하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공항 타일을 밟던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면 안 됐습니다. 자신이 살아남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됐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말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침묵으로 지켜온 세월을 이제는 말로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진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명숙에게, 재민에게, 장벽 위의 그 남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증언은 작은 회의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담당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녹음기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도윤은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낮이 보였습니다. 그는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느렸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난 이야기부터 해야 하는지, 외국어 대학 시절부터인지, 아니면 처음 유럽 도시에 발을 디뎠을 때 입국장에서 마주친 얼굴들부터인지, 그는 그 얼굴들부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는 얼굴, 그것을 처음 보았을 때 등 뒤로 흘러내리던 감각,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알고 나서도 모른 척 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도 말은 계속했습니다. 진호 이야기를 했습니다. 벽이 무너지던 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지 못하던 날을 이야기했습니다. 소각실 앞에서 빈 종이를 태우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발로 공항 타일을 걷던 새벽을 이야기했습니다. 담당자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녹음기가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오래 말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목이 쉬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는 동안은 계속했습니다. 57년의 시간이 2시간짜리 증언으로 다 담길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됐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다음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다시 강변을 걸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다리 위에는 차들이 지나갔고 강변 산책로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서울의 수많은 저녁 중 하나였습니다. 도윤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탈출은 공항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맨발로 아스팔트를 밟던 그 새벽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서류에 서명하던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리모컨으로 채널을 바꾸던 밤도 아니었습니다. 탈출은 말을 시작하는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침묵이 아니라 이야기, 숨기는 것이 아니라 꺼내는 것. 그것이 그가 이 강까지 오면서 치른 모든 대가의 의미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유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강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불빛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세상에 가져온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었으니까. 저는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날 저는 제 삶을 처음으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 인생에는 늦은 질문이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의 갈림길에서 만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